앞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팅을 제가 그러면은 내가 차라리 이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제가 그럼 사인을 할게 넘겨면 네. 네, 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 시작 사회를 맡은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는 조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매우 더운데요. 요즘 날씨 굉장히 습하고 덥고 모두 힘드시죠? 그리고 이 시간 지금 7시인데요. 보통 때면 집에 가서 쉬시고 아니면 또 시원한 생맥주도 마시고 수박도 드시면서 쉬셔야 되는데 참 꿀 같은 시간을 마다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 포럼 주제는 보시다시피 사회적 경제 기반의 지속 가능한 마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오늘 포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단체는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저희는 이제 금곡동에서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마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마을 기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좀 예산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으로 지금 포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13번 정도 오늘 포함해서 13번 정도 저희가 이런 토론회라든가 포럼, 간담회 이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맡으려네요. 제가 저희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인 조은성님 모시고 인사말 간단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토론 이거 하는 것도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다른 데서 토론하는 것만 봤지 이렇게 제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라 아마 미숙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해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많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인분들 그리고 또 저희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거를 또 기획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인데 저희가 또 이렇게 기획해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 형식으로 나가는 그런 발돋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행사하다 보면 이렇게 오신 분들 다 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일찍 끝내려고 그 순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강의 끝나고 또 저희가 이제 토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좋은 의견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주실 강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 주신 강사님은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권위자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시겠는데요. 저희 강사님 많은 이력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이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강사 선생님은 숭실대, 협성대, 루터대 사회복지학과 강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빌리 사회서비스연구소 소장도 역임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사회적 경제 육성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도 역임하셨습니다. 저희 오늘 강사님 정관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관영입니다. 화면이 이 불을 켜놓으면 조금 보니까 제 원고를 따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교환으로 만드셨네. 예. 뭐 사회적 경제 뭐 권위자까지는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책을 이제 세 권을 냈고 이번에 또 새로 책이 나오는데 직접적인 사회적 경제는 아닌데 주역과 생명학이라는 부제가 생태 문명과 공생적 복지국가를 위한 가치 담론.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고민하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놓고 벌써 한 30년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철학적 복지 담론을 이제 이번에 7월 중순경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 자리에 쓰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포럼, 세미나 공식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게 2018년 12월 원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했던 게 마지막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칩거 아닌 칩거를 했는데 지금은 수원을 떠나서 충남 청양군 칠갑산에 살고 있습니다. 칠갑산에 선방이라고 아시나요? 그 승려들 수행하고 공부하는 그 작은 암자를 이제 선방이라고 하는데 칠갑산에 있는 묘강사라는 선방에 있습니다. 속세를 잘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우리 조은석 이사장이 자꾸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은 자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행사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쓰니까 2012년이죠. 수원에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적 육성법이 2012년 12월부터 시행이 됐고 그 해에 수원에서 공식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활동들을 시민단체나 또 주민단체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같이 참여를 쭉 했는데 특히 제가 살았던 이 칠보 지역에서도 이런 마을 만들기나 이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이나 그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이제 우리 조은석 이사장님이 꾸준히 그래서 뚝심 있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해요. 10여 년 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칠보 지역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척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새로운 마을을 그리다. 그래서 말씀드릴 그 주 포커스는 전환마을이에요. 사실 이 내용의 일부는 제가 칠보에 그 마을 신문을 만들었던 그 그룹이 있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죠. 예, 너무 좀 불성실한 그룹들이 참 많아. 마을 만들기나 뭐 마을은 자꾸 이게 주민들과 마을 만들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전국에 다녀보면 내가 주민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꼭 대상으로 봐요. 주민들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마을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주민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칠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그 외에 또 뭐 상인협동조합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그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저는 이 칠보에서 전환마을이 계속 가기를 바랬어요. 이걸 제가 발표한 게 2013년도인데 그리고 이듬해 2014년도에 여기는 아닌데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몇 개 지역단체들이 대안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안합회 수원이라고 해서 그때 혹시 참여하셨던 단체가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빼어날 수위에 둥글 원자 해가지고 그 디지털 그 모바일 앱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했었어요. 2012년 9월, 2014년 9월부터 3개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다고. 그래서 앱을 만들어가지고 앱으로 하는데 조금 이제 초보적인 단계였던 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화폐라기보다는 그 모바일 앱으로 거래를 하는데 일단 데포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화폐 돈을 원으로 자기가 쓸 걸 뭐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데포짓을 하고 그걸 모바일로 수원이라는 모바일 대안화폐로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3개월 더 연장을 해서 이제 총 6개월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2월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파일럿 프로그램을 끝내고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했어요. 이게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때 이상명이가 아마 있었을 때 했었는데 그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다가 워낙 적은 인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큰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국 최초로 모바일 앱 기반으로 디지털 화폐, 디지털 대안화폐를 했다는 것이 수원이에요. 그래서 대안화폐 이름도 수원으로 지은 거야. 우리는 여기 물숫자에 근원원자 쓰지만 그 디지털 대안화폐는 빼어날 숫자에 둥글원자를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때 아마 조은석 이사장도 아마 칠보에서 참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중심으로 해서 벌써 시간이 꽤 갔네요. 자, 첫 번째로요. 제가 청양군에서 왔으니까 지역에서 어떻게 마을을 만들, 특히 이제 농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청양군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충남 청양하면 청양고추 유명하죠. 근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청양은 오지로 알고 계세요. 근데 진짜 오지예요.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면적이 수원시의 8배인데 수원시가 120만이 넘죠. 그 수원은 면적이 수원의 8배인데 인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60명입니다. 수원이 9,900명인데 거의 다 산이고 아직도 시골이에요. 아스팔트만 깔렸을 뿐이지 정말 시골인데 청양군에 제가 살다 보니까 제가 청양 군수가 그 군정 자기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5가지 중에 하나가 농촌형 사회적 경제를 자기가 전국에 그 모델로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몇몇 시골 마을들이 이런 이제 마을 만들기인데 도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알프스 마을입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면 청양군 알프스 마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유튜브도 뜨고 굉장히 많아. 한 10년 됐는데 이 알프스 마을은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인데 이 정산면이 위치로 보면 청양군의 중심에 칠갑산이 있습니다. 그 칠갑산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 정산면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안 들죠. 해가 낮에 잠깐 들고 마을. 그러니까 겨울같이 해가 짧은 기간에는 눈이 내리면 녹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없거든. 특히 정산같이 이 북향 쪽 마을들은 정말 거기가 그 좀 소득이 낮았던 마을인데 거기서 이장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해가 안 들고 눈이 녹질 않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걸 해보자 그래서 알프스 마을, 처음엔 이제 알프스 마을이 아니었고 눈을 이용한 마을의 그 어떤 놀이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썰매, 그다음에 장작불에 밤 굽는 거, 그다음에 칠갑산 빙어, 얼음 그래서 크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얼음 축제로 시작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알프스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농법인이 돼가지고 알프스 마을 운영위원회가 돼 있어요. 이렇게 사진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사진 나오거든요. 사진 보시면 그 마을을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 포장마차도 만들고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얼음 그 조각도 만들고. 근데 얼음 조각 같은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조금 이제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얼음 조각 중에서 이제 한 거고 위에 이제 아래 오른쪽 아래
아래쪽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눈썰매 마을 안에 저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눈하고 자연 눈이 지금 섞여 있는 건데 뒷장을 보시면 얼음 축제에 이제 이제 얼음으로 만든 조각들이죠.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게 드럼통으로 만든 깡통 뭐라 그래요? 기차? 그래서 마을을 깡통 기차가 이렇게 막 싹 도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얼음 동굴. 저기 이제 정산면 전체 저런 눈을 인공 눈 플러스 이제 눈이 왔을 경우 이제 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음 축제를 하는 겁니다. 12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중순까지,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이 알프스 마을, 충남 청양의 알프스 마을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열악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눈이 녹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얼음 축제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론 이제 알프스 마을이라고 부르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청양군의 알프스 마을 이 정산면이 상당히 유명한. 그래서 한 2달 동안 한 60만 명이 와요. 굉장한 소득이죠. 사실 청양은 공단이 없어요. 그래서 농업으로 구기자 농사하고 고추 농사 그리고 벼농사 이렇게 해서 작물 조금 해서 다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몇 개 마을들이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을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여기 농촌형 사회적 경제일 수도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산골 마을인데요. 여기는 이제 칠갑산의 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주로 여기 이제 산골 마을의 전경인데 이 안에서 체험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주로 하는데 당일로 하는 체험이 있고 1박 2일로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옆에 왼쪽에 위에 사진을 보시면 하얀 그 건물이 보이죠. 저게 이제 조교 체험장인데 저 위에가 숙박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체험을 오시는 분들은 저기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체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하는 그 체험 코스 A형, B형, C형이 있고 1박 2일로 하는 A형, B형, C형 이렇게 체험이 있어서, 이 산골 마을도 대치면인데 대치면도 뭐 고추 농사하고 구기나 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체험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공기 좋은 시골의 환경을 토대로 해서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에게 저런 체험거리를 주는 이런 이제 자원들을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제가 다른 파일을 드렸나 보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칠장주라는 술이 있는데, 제가 파일을 아까 드릴 걸 잘못 드렸는데, 칠장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그 칠장주가 뭐냐면, 제가 중간에 교정을 한번 봤는데 그 파일이 아니고 다른 파일이 온 것 같아요. 칠장주가 청양에서 나오는 막걸리인데요. 막걸리로 분류가 되긴 하나 맛은 막걸리 맛이 아닙니다. 막걸리 맛이 아니고, 그리고 그 칠장주의 유래가 뭐냐면 칠갑산에 보면 중턱에 옛날 그 도림사지라는 절도가 있었는데, 거기가 백제시대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육군사관학교 같은,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군사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군사기지에서 훈련을 시킬 때 백제죠. 이제 훈련하다가 다친 병사들이 있으면 7가지 약재를 섞어서 만든 독한 술을 먹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혈액순환을 다시 돕게 해가지고 낫게 되는. 그래서 그걸 다시 그때 그 병사들이 훈련할 때 다쳤을 때 먹었던 그 독주를 지금 현대식으로 개발을 한 게 이제 칠장주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치시면 칠장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색깔이 약간 황갈색이 나고 그 맛이 독특한 게 뭐냐면 아무리 술을 먹어도 숙취가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진짜 많이 먹어봤어요. 칠장주를. 그랬더니 다음날 전혀 숙취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나 그랬더니 역시 노하우죠. 그래서 이 칠장주 같은 경우는 청양군의 그 역사문화 콘텐츠를 전통주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이따가 끝나고 제가 파일 제가 지금 USB 있으니까 예. 이제 세 번째 이제 오일 피크와 기후 변화 해갖고 전환마을 사실 전환마을은 전국에 우리나라에서 한 10여 개가 지금 하고 있죠. 그 10여 개가 하고 있고 대부분 약간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많이 갖고 있고 그 녹색당 당원들이 중심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약간 좀 사회운동 차원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전환마을은 이 사회운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어떻게 마을의 방어력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작게나마 지역에서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처할 것이냐라고 시작한 것이 이제 바로 전환마을입니다. 트랜지션 타운. 그래서 출발 자체가 레질리언스 환경 그래서 굉장히 환경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소재인데 이 회복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방면을 본 거예요. 에너지만 본 게 아니라 식량, 그다음에 그 우리가 보면 이제 사회적 경제 뭐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그래서 리로컬리제이션 재지역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트랜지션 타운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했건 가운데 이게 왜 제가 몇 개 수정을 했는데 통계도 조금 많이 틀리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계적으로 그 보면 그 넬슨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그레인지 마우스도 있고 하는데 토트네스라는 마을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 페이지가 없네요. 그 토트네스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토트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토트네스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전환마을이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시작했는데 이걸 영국의 토트네스라는 마을이 우리 세계적으로 이 전환마을을 합시다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트네스가 마치 이게 사회운동처럼 하나의 기치를 내걸고 세계 많은 활동가들을 모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토트네스라는 10,000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야 이거 진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구의 기후위기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 결국 인간의 생존의 문제까지 오게 되는 거 아니냐? 결국 그렇다면 우리의 자손들의 복지나 자손들의 생존의 위기까지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어떤 자발적인 마을 살리기 운동이 바로 이 전환마을이에요. 그래서 전환마을이 시작될 때 토트네스에서 기본 행동 원칙 나왔네요. 이게 7장주입니다. 이게. 조금 비싸요. 가격 보통 막걸리가 한 제일 비싼 게 아마 그 국순당께 좀 제일 비싸죠. 그 정도 돼요. 그게 몇 cc죠? 그 1000cc 정도 되나요? 1000ml? 1000ml 정도가 2,800원이고 그다음에 예, 그 정도 가격대고 그거보다 더 큰 게 그 옆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작은 게 1000ml짜리가 2,800원 정도 되고 옆에 게 5,000원인데 색깔을 보시면 저게 황갈색이에요. 네, 황갈색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번 위로 올리면 사진 없어지거든요. 예. 살짝 올리면 사진 없어집니다. 이거. 이 개발자 이영채 씨라는 이 칠장주 그러니까 백제인 주조 사장이
이걸 전국으로 이걸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물론 팔기는 하지만 보통 술처럼 막 이 전국의 유통망을 가지려고 하진 않아요. 20년 됐거든요. 저 술이 나온 거는 15년 됐고 청양에서 술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20년 됐어요. 한 2, 3년 정도 됐는데 본인이 지향하는 거는 가치예요. 가치지 이 술을 막 전국에 딱 깔아가지고 모든 국민이 칠장주를 먹여 국민들한테 칠장주를 매갖고 다 취하게 만들겠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칠장주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그 아이디어 그리고 그 의도 그리고 청양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래서 주로 충남 쪽에만 유통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게 향이 강하지는 않은데 독특한 맛이 납니다.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나고 이거는 이 회사의 사이트가 홈페이지가 술가게예요. 술가게를 치시면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술이 굉장히 막걸리긴 하나 보통 막걸리하고는 조금 다른. 그래서 이 실장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백제 시대 때 장수들이죠. 장수 군관들을 훈련하던 그 군사 양성소에서 다친 병사들과 장교들을 고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독주를 현대식으로 다시 개발을 한 거죠. 원래 있던 거를 그 칠장주라는 걸. 그래서 재료는 청양에서 나오는 대부분입니다. 뭐 찹쌀이나 백미 보리는 전국에서 가지고 오지만 백문동이라든지 물은 기본인 거고 그다음에 구기자 이런 것들 메가 밤 이건 전부 청양에서 재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공급량도 많지 않고 딱 생산하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안 나가요. 그리고 자기 더 그 이상으로는 돈 벌고 싶지는 않대. 그러니까 이 술을 만드는 이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전국의 유통망을 많이 걸어서 그 부를 축적하려고 하기보다는 청양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본인이 만들고 그래서 술 장사를 하는 사람 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칠장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전통주의 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이제 제가 올림픽 넘어갔죠. 예, 요거 넘어가고요. 아까 설명드렸고, 예. 그래서 전환마을의 기본 행동 원칙이 5가지인데요. 오일피크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긴급 hành動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필연적인 삶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필수적인 삶이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산업 사회는 에너지 고갈을 맞설 수 있는 탄력을 입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석유 중심으로 화석연료 중심으로 살다 보면 결국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소비.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되고 지금 행동해야 돼. 이게 세 번째고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소비가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조기에 계획하고 행동한다면 지역 공동체에서 지혜를 모아서 창조와 협동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적이고 풍요로웠어요. 이거는 토트네스에서 만든 기본 행동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전 세계 전환마을을 하는 그런 마을에서 거의 기본 원칙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토트네스 나오죠. 토트네스는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KBS인가 EBS에서도 한번 소개가 됐고요. 토트네스 치시면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은 그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환마을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마을이고 그리고 토트네스가 또 유명해졌던 게 이제 생태주의로 유명한 대학 슈마우 대학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토트네스예요. 그래서 10,0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마을이 슈마우 대학의 인적 자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새로운 생태마을 전환마을을 이끌었다는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재조직화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2006년 9월에 마을 주민 350명이 모여서 전환마을 토트네스의 공식적인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듬해 이제 2007년 2월부터 전환마을 토트네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담당한 것이 슈마우 대학이에요. 슈마우 대학의 생태학 교수들이 그 주민들, 전환마을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뒷부분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 토트네스가 내세운 구호가 뭐냐?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을 위해 오일피크와 기후 변화 대안이 지역 공동체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출발의 명제였어요. 이게 이제 전제의 캐치프레이즈였죠.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 활동 영역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에너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려고 하는 지역 화폐입니다. 토트네스 안에서만 쓰인 그 화폐가 있어요. 토트네스 파운드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종이돈이에요. 실제로 종이돈을 찍어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그 로컬 푸드,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지역 안에서 모두 소비하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마을을 위해서 주민들 스스로 구성한 워킹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워킹 그룹의 분야가 뒤에 보시면 이제 쭉 나오는데, 에너지 분야, 에너지 워킹 그룹, 건물과 주택, 교통, 경제생활, 지방정부, 먹거리, 건강과 웰빙, 교육, 문화에서 행정 지원. 아마 이 토트네스의 워킹 그룹이 지금 그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향할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거하고 상당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 앞으로 계획을 조금 보니까 그 앞으로 이제 12번, 13번 포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13번 하는 포럼의 주제들로 워킹 그룹이 구성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토트네스 같은 경우 에너지는 뭐 당연히 이제 재생 가능한 지역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더 많이 사용할 거냐. 두 번째 건물과 주택, 저탄소 원층, 요즘 말하면 그 협동조합 주택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교통, 자전거 활용을 많이 하고 바이오 연료를 쓰는 거. 그리고 경제생활은 지역 순환 경제, 지역 화폐, 순환형 지역 경제. 지방 정부는 거버넌스죠, 뭐, 거버넌스. 먹거리는 로컬 푸드, 건강과 웰빙은 자연과 소통하고 영성 훈련하고 마음 훈련하는 거. 그리고 교육은 지역학과와 연계해서 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 뭐 문화예술. 문화예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창조력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나와요. 주입된 교육을 통해서 창조적이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왜 한국의 교육률이 세계적 탑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올까요? 노벨 평화상 빼고는 안 나오잖아. 노벨 문학상도 안 나와, 노벨 화학상도 안 나와, 노벨 경제상도 안 나와, 노벨 물리학상도 안 나와. 신기해요.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한국의 교육제도 문제가 있는 거. 저는 결국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들의 이 뇌에 이 브레인이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을 하나의 프레임에다 집어넣고 틀을 만드는 데 있다. 그야말로 공장이죠, 학교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불량품들은 그럼 어떡하냐? 답이 없는 거죠. 불량품들은 그냥 낙오해요. 거기서 합격품만 대학을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한국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대안학교 아니에요? 대안학교도 자꾸 이제 틀에 자꾸 요즘 이제 젖어드는데, 사람의 인간의 창조력을 만들어내고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문화밖에 없어요. 문화예술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무언가 마음껏 생각하게 하고 그걸 몸으로든 그림으로든 글로든 표현하게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딱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만 해야 돼. 이런 틀에 박힌 교육 틀 가지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우리 딸이 그 독일에서 처음 공부할 때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걔가 한국에 와서는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한 2년 동안을. 왜냐하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에서 중학교로 오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기서 한 2년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겨우겨우 이제 적응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이제 잘 들어가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워킹 그룹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가 이제 대안화폐인데요. 좀 빨리. 내용이 굉장히 이건요 한 4시간 얘기해도 대안화폐를 왜 해야 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딱 정리를 해서 했는데 딱 2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경제 구조,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병들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병들었냐. 이 얘기예요. 대안화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병들었다는 거고, 그럼 병들었는데 왜 병이 들었냐. 첫 번째, 병이 들었다는 건 뭐냐. 인간의 몸으로 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이 피를 포함해서 수분, 물이 사람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피가 굉장히 중요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경제를 사람의 몸으로 비교를 한다면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린 거예요. 돈이 어딘가에서 돌다가 쓰고, 어디서 돌다가 쓰고, 그럴 때마다 경제 위기가 한 번씩 터지는 겁니다. 사람 몸하고 똑같아. 사람 몸도 피가 핏줄을 타고 흐르다 쓰면 뭐예요? 동맥경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혀 터지면 뇌출혈이 되거나 심장마비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병든 경제가. 왜? 사람 몸으로 비교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 그럼 왜 병이 걸렸냐? 바로 화폐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걸린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자본주의 문명에 아주 철저하게 잘 적응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20살,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 제도 교육을 통해서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적응되도록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딱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 네. 현실에서의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질병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걸 모르고 나온 20대 청년들은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화폐, 이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가 병들게 된 원인은 이제 화폐인데, 화폐 때문에 왜 화폐가 병드냐? 화폐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치면 사람 몸에 깨끗한 피가 돌아야 되는데 깨끗한 피가 아니라 더러운 피가 도는 거예요. 내 몸에 깨끗한 피가 안 돌고 더러운 피가 돌면 결국 내 몸은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화폐가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를 병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 화폐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 있는 피가 제 기능을 못하면 뭔가 사람 몸에 이상이 생기듯이 화폐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본주의 경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화폐의 제대로 된 기능이 뭐냐?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환이거든요. 교환 수단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물건을 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물물 교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그 교환 수단을 넘어서서 가치 저장 또는 이제 가치 판단, 이게 얼마냐, 이 물이 얼마냐,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100원이다, 이거 1000원이다라고 하는 걸 화폐라는 가격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제 점점 어떤 상품이라든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돈을 모아서 그 가치를 늘리게 되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가게 되면서 화폐가 바이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는 병이 들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거 넘어가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은행에 대한 역할인데 결국 그러면 화폐가 이렇게 되는 데는 은행이 결국 이렇게 화폐를 병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죠? 내가 돈에 여유가 생기면 은행에 저금을 하고 또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 받잖아요. 근데 은행이 하는 일이 실제로 돈을 예금자에게 예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해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기능이 답니다. 근데 실제 은행의 진짜 역할은 그게 아니거든요. 은행의 역할은 뭘까요? 은행이 하는 진짜 역할은 이걸 아셔야 돼요.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은행이 하는 진짜 역할은 빚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채를 만들어내는 게 은행의 역할이에요.
예금자에게 예금을 받아서 예금이자를 주고 대출해준 이게 아니고 부채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용창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은행이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없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 지금 우리 지금 21세기 특히 2007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위기는 이 은행의 이런 기능, 소위 부채를 기내는 기능, 그 부채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없는 돈을 마구마구 만들어냅니다. 이걸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금융버블이라고 그래요. 거품 아시죠? 거품. 비누 거품? 뽕 터지면 없어지잖아요. 비누 방울 만들었는데 분명히 공중에 비누 방울이 돌아다니는데 바늘로 건드리면 터져서 없어집니다. 지금 경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이 만들어낸 이제 부채가 이런 세 가지 면에서 인위적인 희소성, 그러니까 돈은 은행이 아무리 돈을 만들어내도 결국 그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그 빚을 다 못 갚는다. 그게 인위적 희소성이고, 두 번째는 돈은 항상 없는 사람에게 자꾸 쏠려 들어간다. 그래서 빚을 낳게 만드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다. 세 번째, 은행이 만들어낸 신용창조는 항상 불공평하게 분배된다. 그래서 부채 경쟁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회에 낙오자로 가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그 토마스 그레코라고 하는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2014년 수원에서 그 수원이라는 대안합회 할 때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4년 9월부터 시작했는데 준비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스터디를 했어요. 그 교재 중에 하나가 저 토마스 그레코의 화폐의 종말이었거든요. 토마스 그레코가 미국에서 이제 대안합회의 최고 진짜 권위자예요. 저 사람이 왜 우리가 대안합회를 해야 되는지를 그 책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 얘기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 경제 금융 시스템은 금융판 의자 뺏기 놀이다. 의자 뺏기 놀이 아시죠? 10명이 도는데 의자는 9개밖에 없어요. 자, 앉으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지금의 금융 자본주의, 소위 1990년 이후 글로벌 금융 자본주의로 전 세계 경제가 바뀌면서 세계화라고 하는 그 금융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된 거죠. 결국 금융판 의자 뺏기 놀이에서는 채무자들이 채무 이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행에 빚진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생산과 판매와 이익 확대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게 더 강하게 나타난 데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점점점 기업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윤 추구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 경제 기업이 아니라 일반 이윤 추구 기업들은 과대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는 항상 부채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 가격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빚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의 물건을 살 때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도 내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계속 부채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쓸 수 있는 화폐가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태가 난다?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 돈은 부족하고 물건은 남아도. 그리고 지금 이제 인플레 현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금 물가 굉장히 많아져. 요즘 돈 만 원 가지고는 한 끼 못 먹을걸요? 웬만하면 15,000원 정도 먹어야 그래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인플레 현상이 나는 이유도 바로 화폐 가치.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결국 화폐의 구매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통화의 기능장애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지. 결국 이제 이런 배경을 때문에 대안 통화를 해야 된다. 넘어가시면. 근데 이 세 가지가 대안인데 이건 다 지역에서 못해요. 지역에서 못하고, 결국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뭐 돈의 기능을 지역에서 분리하겠어요? 아니면 뭐 저런 식으로 경제적 가치 측정하는 걸 지역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대안화폐거든요. 근데 이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대안합회는 사실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줄여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 이제 핵심적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대안합회를 왜 하냐?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체 이제 자본주의 경쟁 시장이거든요. 요 위는 생산 부분이에요. 요 아래는 소비 부분이거든요. 그 생산 부분에는 자본과 노동력과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본과 노동력과 정보를 통해서 상품을 생산하죠. 그 생산된 상품은 요 아래 소비 부분에서 소비가 돼요. 그죠? 유통, 소비, 유통, 금융인데 대안화폐가 전체 그 자유시장 경제, 경쟁 시장에서 들어가는 영역은 생산 영역이 아니고 소비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쓰는 그래서 이게 그 현실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고 요 금융 부분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나라의 그 신용 협동조합은 조금 성격은 다른데 신용 협동조합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화폐가 경쟁시장 구조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는요, 이 대안화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안화폐가 중요하다는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만들려면 돈이 새로운 화폐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은 결국 돈이라는 거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의 병든 자본주의 금융경제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화폐 운동이 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뭐냐? 이거는 지역화폐는 대안화폐가 아니에요. 이건 상품권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얼마의 돈을 500억, 1000억을 띄워서 그걸 지역 상품권으로 뿌리는 거거든요. 할인해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건 상품권이지 대안화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안화폐는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지 않는 다른 화폐를 쓰는 게 대안화폐예요. 지금 우리가 법정으로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내지 않는 다른 또 하나의 화폐를 쓰는 것. 이게 대안화폐입니다. 이게 지역화폐예요. 제가 말하는 건 즉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그럼 어떻게 쓸 거냐? 마을 책방, 동네 놀이방, 커뮤니티 카페, 마을 배움터, 동네 구멍가게, 마을 분식집, 마을 장터, 마을 공방, 동네 빵집, 마을 복덕방 이런 형태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쓰여질 거예요. 제가 2014년에 그 수원 말씀드렸잖아요. 그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는데 이듬해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그 용역을 냈어요. 그래서 용역이 나온 게 뭐냐면 수원에서 했던 그 모바일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2015년도에.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수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서울시는 용역이 나온 다음에 준비를 하다가 깨졌지. 못했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근데 왜 수원은 그런 것도 없이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스터디하다가 실제로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하고 모여서 했죠. 한 대여섯 그 지역의 상점들하고 단체들이 모여서 실제로 6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화폐를 만든 거죠. 수원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수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살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청산소도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걸 그 부시장한테 이재준 부시장한테 브리핑도 해서 상당히 좋다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수원시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지금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마음 먹고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워킹 그룹이 만들어지면 모두 같이 협동조합에서 준비가 돼서 이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원화대신에. 예, 제가 이제 준비하는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모두 같이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서 그냥 새로운 마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같이가 지향하는 새로운 마을은 공동체 주변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욕구 충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마을 만들기하고는 무슨 차이냐? 기존의 마을 만들기는 대부분 그 도시재생 사업이에요.
벽화 그리고 뭐 인프라 확충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마을을 좀 가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부정하는 경제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사회적 경제예요. 근데 이게 도시가 더 어려워.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촌을 해서 산속에 살고 있지만 시골은 이게 굉장히 쉬워요. 왜? 제가 아까 세 군데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가 고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친구, 형, 누나, 동생, 아저씨, 아줌마들이라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가는데 도시는 서로 다른 배경, 생각, 성격, 이 정치적 성향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양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있었는데 이제 모두 가치가 이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이제 그 같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달렸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기존의 마을 만들기하고 모두 가치의 새로운 마을에서 목표 영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마을 만들기는 지역사회 개발하고 도시재생이지만 모두 가치의 새로운 마을은 주민의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나중에 추가로 좀 넣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마을을 만약 복지 마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세 가지 가치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생, 협동, 나눔. 협동은 말 그대로 서로 뜻을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생인데 공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쓰였는데 상생, 인터리빙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상생은 서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지만 공생은 이게 생물학 용어거든요. 심바이오시스. 이 공생은 생물학에서 서로 다른 종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진화론은 모든 지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그 세포에서부터 진화됐다고 보는데 이 공생 이론은 생물학에서의 공생 이론은 그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종이 진화가 되기보다는 서로 다른 종이 하나의 숙주 속에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새로운 개체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생의 개념은 서로 다른 종이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시너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게 공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이 생물학에서 나오긴 했지만 사회 이론으로 굉장히 영어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에 쓴 책도 주역과 생명학이라고, 주역이라는 동양의 육아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동양 사상의 뿌리인 주역에서 생명학의 개념을 찾아내서 이걸 생태 문명과 공생적 복지국가라는 철학 담론 그리고 복지국가 담론으로 제가 이번에 만들어낸 거예요. 공생이 중요하다. 한국의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복지국가 제도나 내용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유럽의 복지국가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유럽하고 너무나 다른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이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프랑스가 어떻다고 거기 제도 아무리 가지고 와도 한국은 절대 유럽의 복지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보았고 공부했고 경험했어요. 절대 한국은 유럽이 아니에요. 한국은 한국식의 사고가 있고 한국식의 생활이 있고 한국의 문화가 있어요. 그 속에서 만들어져야 그게 진짜 복지국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외국 것만 갖다 수입해온 거예요. 그것도 누더기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새로운 복지국가 담론이 공생적 복지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이 정치 갈등도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공생. 나하고 다르면 다 적이야. 세균들은 안 그러거든. 세균은 나하고 달라도 같이 살면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는데 인간은 나하고 다르면, 한국의 정치는 나하고 다르면 다 적이 돼버리는, 우리가 필요한 새로운 담론이 바로 이 공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가치를 모두 가치가 칠보라는 지역에서 한번 실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한번 넘겨보죠. 이게 책, 이번에 나오는 책 제목이고요. 예,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로드맵을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모두가치 협동조합의 새로운 마을 만들기 중장기 계획을, 이건 제가 예시로 한 거거든요. 목표는 지속가능한 공생협동 나눔이 실현되는 마을 공동체고, 비전은 순환과 나눔이 있는 새로운 마을,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새로운 마을, 경제문화 복지에
대안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데 토대 구축기를 올해 하고 내년, 성장기는 이시전 25년에서 28년까지, 도약기는 29년 이후 해서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아마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생 협동 나눔인데, 그래서 이 각 가치별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고요.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두같이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또 새로운 마을 만들기에 그 의지가 있으시면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모두같이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마을은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인 새로운 경제에 기반해서 새로운 어떤 마을을 만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원이 어떤 거냐, 우리 지역에 있는 거, 그다음 대안앞에,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걸림돌이 되는 지역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해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육 학습의 일상화, 또 민주적 토론, 합일제 의사결정, 그리고 요즘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 아이 출산율, 신생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친생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돌보명 복지마을도 모델로,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한번 넣어본 겁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됐습니다. 어쨌든 제 발제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마가렛 미드의 얘기를 제가 넣어놨는데, 마가렛 미드가 미국의 그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종종 인용한 말인데, 생각이 깊은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모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절대 의심하지 말라. 사실 세상을 변화시킨 건 그런 모임이었다. 생각이 깊은 아주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 실제로 세상을 바꿔왔어요. 마가렛 미드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정관영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그러면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후에 여기서 저희 토론자 패널분들 모시고 다시 토론 자리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5분만 쉬겠습니다.
네, 이제 2부 토론회 시작할 텐데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좀 토론자분들도 좀 앞으로 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토론회는 저희 이사장님이 저장 맡으셔서요.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2부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교수님 강의하셨는데 아마 질문도 많이 있으실 텐데 토론회 끝나고 한 번에 저희가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아까 많이 왔을 때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또 저희도 처음 이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오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관영 교수님께서 지역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 저기 하기 전에 여기 나오신 일단은 그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요. 우리 계신 분들에도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너무 부족해서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모두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 조은석이고요. 예, 다음에는 그 조규만 마을연구소 소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방태영 한국마을기업 중앙협의회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김봉원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이사장님. 예. 네, 다음은 지연 수원자기업협회 회장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토론 순서는요, 우리 방태영 이사님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김봉원 이사장님, 그 다음에 지연 회장님, 그 다음에 이제 조기문 소장님, 이런 순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그 궁금한 거 있을 때 질문을 받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방태영 이사님 먼저 좀 발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마을기업총협회 방태영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내용을 뭐 길게 하기보다는 좀 간략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정리 좀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사실 오늘 주제와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마을과 지역에서 또 마을에서 어떤 그 일거리를 만들고 마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향후에 가야 될 그 마을의 방향성이 아닌가.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서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업들은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 뭐랄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체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아니면은 이제 고령이나 특히 이제 그 지방의 마을들에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는 구조 자체를 갖다가 행안부가 처음에 2010년도에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개념들이 애초의 개념이 이제 그 공동체의 복원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복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 중에서 마을기업의 역할이 좀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 증대와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 이제 목표를 두고 가고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포천이라는 그 마을을 갔다 왔는데 가평을 갔는데 거기도 지금은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역이 돼가지고 지금이 거기에 청년들이 우리 흔히 얘기 들으셨듯이 기존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이 청년이라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면 65세가 청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또 일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 결국은 그게
그 일이 없다라는 게 이제 병을 유발시키게 되고 결국 이제 정부는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기업의 역할이 결국은 뭐냐면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거리를 만들고 또 일거리를 통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구조라 보시면 되고요. 좀 전에 이제 그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 중 일부가 또 뭐냐면은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행안부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와 그다음에 그 국토부가 협업을 해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마을배 특화형 마을 기업들을 이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지역 내에서 노노 케어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무언가를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들 그게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형 마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색깔이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농업 뭐랄까 농촌만이 아니라 어촌에서도 어촌 뉴딜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또한 이제 그런 특화된 마을 기업들 육성하고 거기서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또 그 생산품을 만드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마을 기업 자체가 지금은 도시형 마을 기업과 물론 이제 농촌형 마을 기업들이 있는데 농촌형 마을 기업에서 결국은 하는 역할들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경제 활동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의 역할 지금 우리 이제 모두 같이 협동조합도로 이제 올해 이제 마을 기업에 진입을 했고 또 도시형 마을 기업으로서의 좋은 역할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아주 짧게, 아주 핵심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김봉원 이사장 발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김봉원입니다. 오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두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토론을 의뢰받고 난 이후에 그 포스터를 받았는데 알고 계신 분이 일단은 제가 그 전에 알고 계셨던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관영 교수님하고요. 코로나 이전에 한번 오래됐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 5년 만에 오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주셨고요. 우리 또 방태영 이사님은 제가 행안부 마을기업 중앙심사할 때 그때 뵀었거든요. 처음에. 그 이후에 한동안 못 뵈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뵀었고요. 그래서 그간에 못 봤던 분들을 모두 같이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또한 오늘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토론문 드린 거 보고 계시죠? 예. 일단 마을에서 희망을 찾는다라는 의미라는 부분을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후 위기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너스라는 어떤 입장에서 이 전환 마을도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등장한 개념인데요. 근데 사실상 요즘은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잘 알고 계시는 최재천 교수의 경우에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후 위기를 일상생활에서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기간은 앞으로 25개월 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25년 정도 되면 생활 전반에 거쳐서 기후 위기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위기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라는 부분, 예. 코로나19도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서 출발한 사안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코로나19 겪으시면서 산업 구조에 대한 변화, 또 사회 구조, 일상생활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원래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흐름이 있었는데 그걸 더 가속화시킨 부분이거든요. 요 상태를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로나19 한참 심각하게 전개될 때 지역을 폐쇄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이 폐쇄된다라는 얘기는 과거에 중세시대 때 성 안에 살고 있다가 또 성 밖에 살고 있을 때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적군하고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적군하고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되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이 폐쇄됐을 때 그러니까 유통, 물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성 안에서의 또한 코로나19로 폐쇄되었을 때 지역에서의 자급자족 능력에 따라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중세시대라고 비교를 했지만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역 자체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바탕을 깔아주고 그 기반이 되는 부분이 사회적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외부에서의 위기가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또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그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의 자급자족 능력을 자족성을 어떻게 갖추냐라는 어떤 입장에서 오늘 정관영 교수님 발표하신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어요. 전환 마을이라는 부분하고 대한화폐라는 부분 해주셨거든요. 그 이후에는 오늘 발표하신 추가된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토론을 한다라고 딱 의뢰를 받고 난 다음에 발제문을 딱 받았는데 왜 전환마을하고 대한화폐가 왜 나왔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이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와 맥을 같이 하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토론문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마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유인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 앞서 얘기했던 부분, 논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에 대한 개념과 범위 규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관영 교수님이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청량 사례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토트너스라는 사례를 들었어요. 근데 청량은 농촌 지역이고요. 토트너스는 뒤에 아마 전환 마을이라고 했지만 타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용어는 보통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리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타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타운은 우리나라에서 용어를 번역을 하면 대략 한 읍 단위 정도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농촌에서의 마을 규모 밀도하고 도시라는 어떤 입장에서 타운이라는 입장에서의 마을 규모 밀도라는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토트너스라는 어떤 입장에서 전환 마을에서 기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 공동체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참고하실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농촌 대상으로 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 단위 사업이고요. 간혹가다 면 단위도 좀 포함이 됩니다만은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중심지의 기능이 약해진 부분도 있고요.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거점을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여기서 농촌 중심지의 경우에는 먼저 전환마을 토트너스 말씀드리면 반경 1km예요. 근데 농촌 중심지의 경우에는 반경 500m를 설정을 하게 했고요. 기초생활 거점의 경우에는 300m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도시 지역에서 보통 도시계획에서 얘기할 때 근린주구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기초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를 근린주구라는 개념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자체 기초생활권 안에서의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마을의 개념,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한 입장에서의 마을의 범위 규모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모두 같이 이 협동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환 마을이라는 어떤 입장, 또 마을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어느 범위 내에서 구현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조금 먼저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 공동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격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인지 최근에 들어와서 바뀌고 있는 공동체인지 또 하나는 농촌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될 것인지 도시 공동체가 될 것인지 또한 특히 관건이 되는 부분이 온라인 공동체가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공동체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어떤 입장이죠. 온라인이라는 어떤 범위 내에서 본다 그러면 요거는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입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오프라인만 할 것인지라는 어떤 입장에서의 좀 고려 대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대한화폐라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토트너스에서는 한 12년 정도 대한화폐 사용하다가 2019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발행 중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현금 없는 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경제 위기라고 보여지죠. 영국의 경우에는 브렉시티라는 어떤 입장에서의 지역 경제 침체라는 부분이 요인으로 아마 작용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한화폐라는 어떤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고 사회적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라는 어떤 입장에서 조금 고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 일단은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틀 내에서 전환 마을의 예를 든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관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개의 대표적인 목표들이 있고 항목들이 있어요. 워킹 그룹 만들었던 부분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어떤 입장에서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고 관여를 해야 할까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일례로서 전환 마을, 국내에 실현된 전환 마을의 경우에는 퍼머컬처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퍼머컬처를 기반으로 해서 로컬 푸드,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활동이 같이 연계되는 어떤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또한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입장에서 모두 같이 협동조합에서는 단계별로 아까 우리 정관용 교수님 했던 그 단계별 발전 단계라는 어떤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 공동체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조합의 어떤 또 비전을 고민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는 우리 지연 자활기업협의회 회장님이신데 이 수원에서 아주 여러 가지 활발하게 저희 모두 같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먼저 선두를 이렇게 달리고 계시는 부분이신데 아무튼 그 경험 바탕이 된 부분에 아마 저희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에 지연 회장님의 토론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주제를 받았을 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만 가지고도 사실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을 일자리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반에 라는 이 두 가지 수식어가 더 붙으면서 사실 쉽지 않은 길이지 않나.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중에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는 이제 사회적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나 이제 마을기업들이 다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소한 자활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 기반으로 할 경우에 사회적 경제 일자리 일부에는 저희가 일반인 분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분들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적 경제의 경우 지역 사회 내 이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에 앞에 이제 정관용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경제 활동을 추구하고 이윤을 추구하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그 중에 사회 이제 불평등이나 빈부격차, 환경 파괴나 이제 사회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면서 여기에서 함께 이제 경제 활동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마을 일자리를 만들 때 이러한 특성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일단 지역과 마을의 특성을 살린 사업에 대한 아이템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사람이 잘 어우러져야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하나인 자활 사업, 이 자활 기업이 하나의 또 가장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활 기업은 자활 기업이라고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형태로 또 활동을 하고요. 사회적 기업으로의 또 영역에서도 활동을 같이 함께 하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지역 사회 내의 주민들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운영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또 적합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활 사업의 일부분의 경우 인건비나 사업비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운영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자활 기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세 임대 자금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업에 대한 시작이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지역 내 이제 전문가나 해당 마을 주민들과의 협업을 또 얼마든지 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서 간다고 하면 주제와 같이 사회적 경제 기반의 지속 가능한 마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예로 하나 든다면 스페인에 이제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포럼 주제와도 가장 맞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각 시마다 한 개 이상의 이런 자활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청소업이나 이제 뭐 소독업, 집수리 인가공 여기 이제 기재해놨듯이 여러 가지 지역 사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요. 자활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나 마을 기업으로의 정식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나 마을에 있는 기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기업으로서의 성향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포럼 주제와 같이 얼마든지 좋은 모델이 탄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마을연구소 조기만 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예, 저를 어떻게 보면 정관희 교수님과 또 우리 조기만 소장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끔 한 어떤 그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이시고 또 정식적인 어떤 지주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조기만 소장님의 발제를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모두 같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게 예, 오랜만에 또 같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학습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서로 좀 귀중한 시간인 것 같아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마을을 이제 좀 관리하고 마을 내에서 어떤 일자리 여건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료 드린 것처럼 보면 이제 시흥에 있는 다다 마을 관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제 단순한 그냥 청소를 시작한 업체이긴 합니다. 예, 주민자치위원 하셨던 분이 이제 청소 용역 관련된 걸 받는 걸 일자리 나누기 형태로 어르신들 6분한테 일자리를 드렸던 게 뭐 몇 년 사이에 한 60명 가까이.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기존의 청소구역이 있던 데들이 이런 효과가 좋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더 많이 이제 확장할 수 있었던 여건이 돼 있죠. 그래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여건을 좀 했고, 이걸 만들게 된 이유는 이제 그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관리 형태가 잘 되는데,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뭐 주변에 어쨌든 청소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동네를 어쨌든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시흥시에서도 이런 여건이 돌아갔고, 수원이나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지자체에서도 동네 해결사 뭐 해서 행복마을 관리소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어쨌든 문제가 되는 뭐 주차 문제, 뭐 위험한 지역들을 개선하는 지역, 뭐 쓰레기 문제,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이 있는 것들을 어쨌든 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마을에 있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일자리였다. 그리고 이런 일자리들이 뭐 전국의 뭐 골목길 있는 데들은 비슷하겠지만 이제 서울의 뭐 두꺼비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나중에 이제 재건축하는 집을 이제 건축하는 과정들 수리비가 한 6천만 원 정도 드는데, 뭐 그때 당시 단가로 그랬는데 이제 한 1억 정도면 집을 지니까 이제 뭐 마을의 기금 같은 거를 주택 관련된 기금을 가져다가 이제 집을 이제 새로 지어주는 거에 대한 사업 영역을 보고, 은평구 같은 경우 두꺼비 하우징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재단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서 운영했고, 인천도 이제 마을 주택관리소에서 이렇게 단독 주택이 많은 지역에 어쨌든 주택들을 집수리할 수 있는 여건들에 여러 차례 이제 실험들을 좀 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 이제 그 여건을 좀 보면 저희가 조은석 이사장님하고도 가서 인터뷰하고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이제 그 의미 있게 이 일들을 하고 계셨다. 이게 이제 공공근로 사업 같은 건데 수원에서도 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좀 유심히 비교해서 보면 이 차이가 뭘까?
이분들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이제 근무를 하십니다. 4시간 정도 교대로 8시간은 총으로 못 하시니까 4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시고 동네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나 이런 데도 동네 어르신이라는 이유로 약간 이제 뭐 차도 한 잔 드리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니까 주변을 좀 일반 청소부가 할 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그런 구조들, 그리고 이분들도 시간에 대한 구조를 아침 일찍 나오셔서 조금 더 이렇게 내 동네를 돌본다는 거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이 그런 의미가 지역에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생 효과를 내서 이분들도 청소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다음 동네 분들도 동네 어르신에 대한 구조로 뭔가 이렇게 좋게 보여지는 여건이 이 일을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더 늘리고 확대해 갈 수 있었던 여건이지 않았나. 예,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목적 같은 것도 나타냈던 것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던 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수원에서도 그 마을을 좀 관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나 내용 같은 거를 많이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동 같은 동네라든가 송죽동에서도 안전마을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마을을 좀 이렇게 뭐런 시설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공유소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부 일자리 주게 중에 이제 자원순환역이나 에코스테이션처럼 지금 이제 분리수거장을 굉장히 많이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 문제 차원에서 그 일부 플라스틱 병 같은 것도 이렇게 여건을 만드는 구조도 했고, 거기에 공공근로 일자리를 이제 붙여서 이렇게 환경 문제와 이런 여건들도 좀 고민해가면서 진화하는 단계들을 갖고, 거기에서 실험에서 나타난 건 주말에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돼서 월요일 날 오면 또다시 그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러면 이제 2년밖에 공공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렇지 않으려면 이걸 민간 위탁이나 마을 기업이나 어떤 기업 형태를 받아서 전체 위탁에 대한 구조로 가야 이제 지속 가능하게 환경 문제에 대한 여건과 동네 쓰레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구조, 뭐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뭐 변화하거나 발전에 다는 단계에 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뭐 마무리로 노인 일자리들, 뭐 마을의 주민 지원관, 뭐 공공 일자리 여러 일자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좀 뭔가 같이 융합하고 만들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세밀하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여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아까 지역 카페 얘기 중 사회적 경제 역사에 대해서도 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대전에 이제 한밭두레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 카페를 지역 내에서 돌려서 사용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그런 자산들 보면 태양광을 통해서 이게 동네 주민들이 발전 수당을 받는 형태에 대한 어쨌든 그런 자본들을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을 뭔가 공동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어촌계에서도 어촌계에 있었던 자산들을 가지고 노후의 복지연금처럼 받는 어떤 한국의 뭐 사례들 같은 것들도 있고요. 저도 이제 저 율전동 바로 옆에 동네에서 최근에 이제 평생학습마을을 하나 받았는데, 돈이 없으면 교육을 못 받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한 것 같으면 학습 품앗이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내용을 줄 테니까 그걸 이제 품앗이 형태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걸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어떤 품앗이 같은 거는 돈이 없이도 그냥 학습을 교환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돈에 대한 가치를 일부 현장에서 조금 이제 바꿀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강영 교수님께서 얘기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마을 연구나 이렇게 역사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한국의 복지제도는 경주 최부잣집이었지 않았을까. 그 뒤주에 어쨌든 그런 여건들을 이제 반경 500리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었던 이제 부자의 어떤 그런 값어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역사도 좀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첫 세대는 임진왜란 이후에 장군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임진왜란 전적을 올린 것 같고 땅을 많이 받았고, 땅 많이 받은 것 같고 이제 주변의 땅들도 막 이렇게 다 많이 그 자산 가지고 많이 사셨는데, 그 종래 주변들이 땅을 뺏긴 분들이 이제 그 해코지를 한 게 2대째였거든요. 3대가 이제 그 교훈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절 때는 땅도 사지 말고 동네 이웃들과 뭔가 노력한 구조들을 가지고 하라고 했다. 저도 이제 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16세기에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교동마을의 그런 부자의 값어치를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를 했던 구조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전통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그런 좋은 여건들을 좀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나중에 뭐 모두가 제가 뭐 지향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그런 내용들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보면 사례들로 가지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자치분권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회인데요. 지역에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또 만들어가고 또 참여해서 그 마을 관리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시대가 꼭 오리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여기 저희 모두 같이가 또한 그런 거를 추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또 보여지고 또한 우리 여기 또 주민자치회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다른데 그 주민자치회에 어떤 전환되면서 그 자치회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 공동체들이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또 진입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요. 아무 늦더라도 우리 또 여기 그 참여하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또 들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예,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금 세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이와 관련 사회적 경제에 관련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질문이 길 수도 있겠지만 그 분야별로 제가 좀 패널 분들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말하면서 조규만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다른 건 제가 조금 내용을 좀 들은 바가 있어서요. 현재 시흥시에서 지금 지금과 같은 마을을 관리하는 기업이 시나 또는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마을을 관리하는 기업을 운영 사례나 또는 운영하고 있어 봤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다다마을 기업도 초반엔 지원금을 받았지만 나중엔 청소 관련된 걸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예, 시에서도 어차피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관련 공공이 세금 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수익 사업 형태를 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그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기업들도 다 예,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공공 위탁 운영하는 형태들이 대부분 다 그런 형태여서 이건 그냥 뭐 지원금만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예, 그 관련된 비용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자활기업이나 그런 기업들도 대부분 다 그런 형태로 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청소라고 하는 영역을 시로부터 그 구역을 받았을 때 그 받는 방법이나 그 용역 위탁 비용 같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해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을을 관리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예를 들어서 조합일 수도 있고 기업이 시나 어떤 청소 구역을 우리 기업으로 갖고 넘어올 때 기존에 청소하는 패러다임이 있었을 테니까 그걸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이 수익 구조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그 청소 용역 사업들이 그 조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케이스가 이제 예를 들면은 도시재생 그 구역에서 만들어진 마을관리조합이나 이런 데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 법인 형태를 만들게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사회적 인증을 받는다거나 이런 이제 그 입찰에 유리한 조건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 다다마을 관리 협동조합의 경우도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뭐냐면은 조달해서 금액이 작은 것들은 지금 현재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이제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이 없이 하는 계약들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의 그 매출이 그러니까 계약의 결과물이 있게 되면은 조달의 입찰을 가더라도 제한 경쟁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흥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냥 주지는 못할 거고 조달의 일부는 이제 그 금액 한도 5천만 원 한도 아래는 수요액에 의한 범위를 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5천이 넘는 것들 그리고 한 2억 범위 이내에 대한 2억 원 정도 이하에 된 것들은 조달을 들어가는데 조건을 붙여서 그 경쟁 입찰이라는 걸 때문에 여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가 생활 폐기물 업체들을 갖다가 거의 수의 계약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매출 규모가 보통 30에서 40억 사이 되는데도 그게 지자체에서 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남단계 그 현재 하고 있는 게 생폐하고 그다음에 좀 여기도 나온 가로 청소년 이런 것들을 그런 형태로 계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다단에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이 청소 관련된 걸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원래 한 사람이 하거든요. 그 일자리를 나누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걸 안 할 테니까 동네 어르신들 일자리 형태를 하는 걸로 가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도 굉장히 의미 있게 갔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좋은 효과가 나고 성과가 나니까 다른 신규나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들도 여러 가지를 그 회사에다가 다 이제 그 나눔이 시너지 효과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왕 답변하신 김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아까 그 마을의 소득과 일자리를 마을 기업이란 단위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이 소득과 일자리 부분만 국한해서 보면요. 지금 현재 노노케어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제도나 병원하고의 관계 또는 돌봄 서비스 관계 이 관계가 모호하게 엮어져 가지고 노노케어를 실제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고자가 되지를 않거든요. 4시간 돌봄하면 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일정액의 금액을 받는데 노인들이 시간이 있어서 봉사를 해서 만큼 하십시오 하면은 첫 번째 말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안 주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묘하게 이게 엮어져가지고 사회 문화가 현실적으로 적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혹시 경험이 계신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국내 사례는 찾아보긴 좀 힘들고 일본을 저희가 연수를 한번 갔을 때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요양병원인데 어르신들 가시는데 요양원인데 거기가 본래 그 월 한 3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러니까 기본으로 입주하고 난 뒤에 300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를 그 본인이 내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자기가 입주를 해 있으면서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함으로써 그 금액을 상기하는 그런 케이스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를 보긴 봤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운영 방식에 대한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국내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 말기업의 형태를 갖다가 그래서 그게 몇 개 묶어놨다 보시면 될 거예요. 주택이 그 국토부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매입 임대형 주택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토부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그걸 통해서 이제 건물을 획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행정관 관련된 서비스 이게 보건복지부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거기서 끌어오게 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제 마을기업 사업을 통해서 기본 예산을 지급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한 그 보조금 중에 실제 그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농림부의 일부 있고 그 외에 이제 행안부 물론 이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3개 이제 그 부가 모여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일을 하면 당연히 그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케어 부분도 가족이 하면은 문제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입주하는 과정에 대해 그 케어에도 보면은 등급수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행정적인 문제인데 그런 행정적인 문제까지도 복합적으로 한 번에 그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개념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많이는 되지는 않고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한 6개 지역에 그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혹시 또 다른 분의 혹시 질문이 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이 현장에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뛰면서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사실 진입을 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이지만, 저희 나라의 그 법적인 제도와 또한 어떤 현장하고는 여러 가지 그 괴리가 있어서 아마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 혹시 더 하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사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일반인 분들한테 처음에는 저기 왔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고 좀 저녁이다 보니까 아마 다들 이제 좀 개인 일도 있고 그래서 가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일반인들한테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진짜 늦은 시간까지 진짜 너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재진 이사님께서 마지막 공고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기 전에 그래도 여기 오늘 토론 발제하시고 또 토론자분들 마지막 어떤 간단한 이런 이렇게 마지막 발언을 좀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 이제 요거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정하영 교수님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잠깐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해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첫 시간이고 그리고 앞으로 모두 같이 협동조합이 가야 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부탁을 받아서 좀 거시적인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앞으로 디테일한 얘기들은 한 12번에 걸쳐서 계속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큰 범위에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제 더욱더 논의를 깊어질수록 조금이나마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런 좋은 취지에 대한 여건들이 좀 지치지 말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또 모아서 지역사회 문제들을 지금 지역사회 문제를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런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여건들, 뭐 학습하는 여건들 그런 구조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여건들 많이 좀 보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대한 그 논의가 많이 있긴 한데 유난히 수원만 좀 삐딱선을 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수원에 있고 또 수원에 또 도시재생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원한대로 가지 않고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 역할을 많이 뺏어가는 행정이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모두 같이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수원에 있는 그런 우리 마을관리 협동조합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 맞춰서 목적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게끔 좀 협력해가지고 수원시하고 협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표님이 또 마지막 한마디 하라고 또 하셔서 일단은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모이셨다라는 부분이 아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후 위기 코로나19 변화하면서 또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부분 지방 소멸의 관점에서 보면 그간의 대책 가지고는 아주 힘들어요.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감한 대책의 기반은 지역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은 모임이 이제 계기가 돼서 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 또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 중에 일부가 또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를 이제 좋은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어떤 이야기들로 인해서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적 경제를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현장에서 정말 이제 취약계층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또 둘러보시면서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들까지도 함께 보시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럼 준비하면서 주제를 잡으면서 지속 가능한 마을 일자리 창출, 그래 이거야. 너무 잘 잡았어. 이런 생각인데 아까 지원 회장님께서 지속한 일자리도 어려운데 지속 가능한 마을 일자리,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야죠. 1시간 내내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 제목을. 네, 저렇게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같이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 장시간 동안 이제 앉아 계셔서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나고 저희가 간단하게 디프를 준비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간단하게 요기하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 좀 발제자분 다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참여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셨고 박수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식당은요, 저희 구운동에 있습니다. 구운동 거기가 그 하이마트 사거리 있죠. 제가 주소를 잘 몰라서. 하이마트 사거리에서는 주차하고 네, 거기에 순정이네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순정이네. 거기 그 기아자동차 맞죠?